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이제 8월 증시가 시작됩니다. 8월에도 강세장이 지속될지 박세익 채셀리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작년 연말에 뵙고 올해는 처음이죠. 올해 처음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시장이 좋으니까 투자 자문사 많이 바쁘시죠? 굉장히 바쁘고요. 작년 연말에는 여러 가지 시장 자체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를 했다면 예. 지금은 이제는 시장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예,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그렇긴 하죠. 아니면 이 종목이 없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예. 그런 식으로 확실히 투자자의 그 센티멘트, 심리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시황 질문부터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예. 강시장이라고는 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좀 작년에 비하면 분명히 나은 편인데 시장이 이렇게 올 들어 조금 나아진 이런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들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아주 화랑장은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안 좋습니다.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등등 보면 경기가 지금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단지 경기가 별로 안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S&P 500 기업의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50% 정도 기업 실적이 나왔는데 80%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는 상회하는 비율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듯이 보였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아니야, 우리가 우려하는 거와는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 발표하는 실적 확정치가 예상치를 80%나 상회하면서 한마디로 이거 실적 상세네.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라카미 구니오의 주식시장 흐름을 읽는 법이라는 책에 주식시장의 사계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사계절에서 경기는 안 좋은데 금융 완화 조치로 인해서 올라가는 장을 금융장세라고 그러고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장을 실적장세라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나 종목들은 전부 다 실적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드에서도 아니면 미국 정부나에서도 이거 노랜딩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많은 현금과 그런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시장은 강세장의 모습을 지금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심은 이제 8월 증시인데 8월에도 강세장 썸머랠리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표님 생각은요? 8월부터 9월, 10월로 가면 갈수록 사실 어려운 장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그동안의 10년 평균치를 보면 8, 9, 10월 달이 전체 12개월 중에 10등, 11등, 12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8, 9, 10월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쉽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7월 말 기준으로 935까지 올라와서 지금 코스닥이 올해 연초 이후로 거의 40%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많이 빠졌고 싸다는 게 가장 큰 호재이고요. 비싸지는 게 가장 큰 악재인데 예. 어떻게 항상 거꾸로 매매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비싸졌을 때 더 비싸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샀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이 나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8월 장 썸머랠리가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8월 중순까지는 미국의 기업들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 작년과 같은 약세장에서도 7월, 8월 중순까지는 반등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잭슨홀 미팅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8월 말에 있죠. 네. 그 8월 26일에 있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그때 당시에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밀렸는데 그때도 보면 기업들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실적 공백기에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8월 중순까지는 지금과 같은 강세장 분위기가 이어질 수가 있지만 또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약간 공백기에 들어가고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작년과 같은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얘기는 안 나온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9월로 넘어가면 추석이라는 큰 변수가 있죠. 에이, 주식 팔고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리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명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 명절 효과 때문에 또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려본다면 8월 중순까지는 지금과 같은 이제 핫한 증시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8월 말부터 9월 달은 좀 조심하자. 예. 네. 뭐 정시가 어디로 향할 것이냐는 역시 금리와 네. 관련이 클 수밖에 없는데 7월 FOMC로 이제 미 연준의 긴축이 사실상 종료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9월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페드의 금리 정책은 예측한 대로 다 틀려가지고요. 반성을 많이 하면서 그 페드 워치에서 나오는 향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느 정도 할 건지 그 확률을 잘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예. 그 표가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그 표에 따르면 이번 7월로 금리 인상은 일단 종료됐다.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예. 예, 요게 또 더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올 초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또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 내년 3월 정도나 가서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요 또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시장 전략을 세워보면 2006년도 8월 달에 페드의 금리 인상이 5.25에서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주식 시장은요, 금리 인상을 멈췄는데 2007년도에 랠리가 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 미래세 자산의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풍이 지금보다도 훨씬 심한 그런 주식 열풍이 있었던 게 2007년이었고요. 펀드 붐이 있었죠. 네, 펀드 붐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1400에서 2050까지 날아간 게 2007년입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 말고도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결할 기간에 또 주가가 올란 적이 있었나라고 보면 2018년 12월 달에 9번째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2.25에서 금리 인상을 멈췄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2019년부터 8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이었거든요. 예. 그 동결된 기간 동안에 지금처럼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은 동결 이후에 3개월, 6개월 동안에 S&P 500이 뭐 평균 8%, 뭐 12% 이렇게 올라갔다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동결하고 나면 투자자들한테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페드의 금리 인상 이제는 멈췄구나. 거기에 소위 말하는 안도랠리가 좀 나옵니다. 예. 그 안도랠리에 어떤 또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냐면 2006년 8월부터 2007년 그 금융위기가 오기 전 2007년 말까지 불을 뿜었던 주식이 바로 태양광이었죠. 그랬던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랑 그때 당시에 또 태양광이랑 되게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동결되고 나서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플랫하게 이제 이어질 기간 동안에는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가 부각을 받는다. 요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금리 동결 기간 동안에는 성장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동결 기간 동안에 이 랠리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의 랠리가 이런 현상은 처음 보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 현상을 까먹으셔서 그렇고요. 네. 이런 현상은 많이 반복된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이 나와버린 셈인데 이제 말하자면은 긴축이 종료된 상황에서는 역시 말씀대로 성장주가 좀 더
뭐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성장주라고 하지만 성장주도 워낙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23년 하반기에 조금 주목해야 될 만한 성장주라면은 역시 2차 전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분야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저는 항상 아침 회의 때마다 미국 시장 분석하고 중국 시장 분석하고 우리 시장을 분석하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 어떤 모멘텀이라는 게 기술 어떤 혁신이라면 그게 우리 시장만의 뭐 소위 말하는 뭐 찻잔속의 태풍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글로벌 모멘텀을 항상 체크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2019년, 2020년도에는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야라고 답을 줬었고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밑에 2차 전지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주가가 그때 쫙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반기 내년에 어떤 또 성장 모멘텀이 또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2차 주조주는 뭘까? 미국을 쳐다보고 있으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네. 지난 고점 320, 40불 그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450불을 훌러덩가 버렸잖아요. 110불에서 450불까지 순식간에 갔었거든요. 그렇게 시가총액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0조가 넘는 그런 대기업이 실적 모멘텀으로, 성장 모멘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이 뭔가라고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 GPU와 연동되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한데 네. 그게 바로 이제 HBM3라는 제품이고 그 HBM3를 하이닉스가 지금은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와서 70%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이 AI, 생성형 AI 모멘텀이 여기서 이제 끝났는지 네.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생성형 AI 모멘텀은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빵을 날리고 뭐야 그거 원래 우리가 1등인데 하면서 구글에서 네. 바드로 받아치다가 처음에는 좀 안 좋아서 그 다음 거 막 나오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야 이거 생성형 AI를 못 쫓아가면 모바일 생태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처졌던 것처럼 큰일 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많은 굉장히 발빠른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AI 모멘텀은 좀 더 강하게 확산되면서 우리 증시에 돌풍을 일으킬 거다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이제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은 2차 전지 또 반도체 그중에서 아까 말하는 AI 관련한 이런 반도체 또 조선 업종 이렇게 몇몇 업종은 조금 이렇게 상승세를 탄 반면에 또 상당수 대부분의 업종은 또 소외주로 지금 이렇게 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양극화가 심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돈이 말하자면 자금이 적어서 그런 건지 예.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 전체 소비의 양극화가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수급 때문에 나타나는 양극화도 네. 지금 있습니다.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수급에 의해서 나타난 양극화는 반드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시 정상화가 됩니다. 소비의 양극화가 우리나라 IMF 직후에도 나타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소비의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아주 비싼 제품은 잘 팔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소비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러면 어정쩡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초저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또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초인류 기업을 무조건 사야 되고 그래서 루이비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럭셔리 제품을 만드는 회사 주가는 이번에도 강하게 다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양극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2006년, 7년도에도 그때는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성장 모멘텀이 있었다 했잖아요. 예. 그때 돈이 그쪽으로 싹 쏠리면서 재미없는 주식 있잖아요.
재미없는 주식, 뭐 아직까지 그런 주식 하고 있어. 그냥 팔고 그거 못 올라와. 마이너스 30% 안 돼 하면서 그런 주식을 팔고 이쪽 올라가는 주식으로 옮겨 타는 그런 포모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는 놈이 더 가고 안 되는 놈이 더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조심을 해야 될 게 이게 펀더멘탈의 변화인지 수급의 변화인지를 보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수급이 너무 조금 교란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아니 좋은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빠지지? 그런 현상이 있었던 주식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런 현상이 있는 이유가 방금 이제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그 심리를 더 가속화시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헤지펀드들, 국내 해외 헤지펀드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 모멘텀을 보고 매수를 잡고 지금 이거는 너무 과해, 너무 비싸라고 해서 공매도를 때려놨던 주식이 공매도가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손실이 나면서 자동 펀드 로스컷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펀드 로스컷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100억 때렸던 공매도 주식이 200억이 됐는데 그 200억에서 어쩔 수 없이 쇼커버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200억 원어치를 대사서 이제 펀드에다가 갚아야 되고요. 반면에 그 매도를 때린 주식만큼 또 여기다 매수를 잡았던 주식들이 어쩔 수 없이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은 최근에 더 빠졌는데 오히려 헤지펀드에서 청산 매도가 나오면서 아니 저 회사는 펀더멘탈도 괜찮고 향후 전망치도 좋은데 더 싸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번에 이 헤지펀드에서 나오는 거는 매수도 더 떨어지지만 매도 포지션 잡았던 이 공매도 주식이 더 위로 불을 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양극화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약간은 그 절정을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8월 달에 에코프로가 MSCI에 편입되는 게 결정나는 날이 8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 11일까지는 뭐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강세 현상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장에 다 알려지다 보니까 이번 7월 달에 그 오버슈팅이 먼저 좀 미리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사실 듭니다.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가치 투자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주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수렴할 것이다. 이게 우리 대표님의 결론 같으네요. 그 주식이 우리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 너무 정확한 표현이신데, 그 주식의 그 적정 주가 수준을 이 강아지가 얼마나 빠르게 다시 주인을 따라오느냐. 강아지가 계속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아지가 주인은 벌써 500m 산에 올라왔는데 강아지가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주식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의 가격이 2년 이상 거품을 유지하거나 2년 이상 저평가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이런 현상이 L자형으로 지속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닥에서는. 꼭 바닥에서는 이번 경기 침체는 좀 오래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로 주식을 못 들고 있게끔 만드는데 항상 빠르게 회복합니다. 마찬가지로 거품이 쌓였다면 그 거품도 다시 빠르게 적정 주가 수준으로 복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의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관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식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요. 그냥 뭐가 좋대? 그게 좋아? 라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주식시장에 10명 중에 9명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9명이 처음에는 이제 주저주저 하죠. 예. 주저주저 하다가 처음에 이 주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한 명이 먼저 사고 2명이 사고 10명 정도 사고 20명 한 30명 정도 살 때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 70% 있잖아요. 아, 그게 좋아? 지금 그거 사야 돼? 아, 그걸로 500% 수익 났어라고 뒤늦게 따라 들어오는 그 나머지 50%가 주식을 살 때 저는 주가가 현저하게 비싸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항상 이제 주변에 어떤 주식을 물어보거나 어떤 주식을 이제 살 때 그 사람이 그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 예, 거품인지 아닌지가 조금 쉽게 판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8월 이후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변수나 또는 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것저것 체크를 해 보는데요. 작년과 같은 약세장에서도 반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반등이 있었던 다른 역시나 기업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왜냐하면 작년에 페드의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가 3분기, 3분기 진짜 안 좋아지고 올해 1분기, 2분기도 또 정말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에 기업 실적이 망가질 거라고 두려움에 주식을 팔게 되는데 실적 발표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하면서 작년에도 3, 4월 그리고 4, 5월 그리고 6월 달에 확 빠지고 7, 8월 반등 들어오다가 8월 말부터 9월 달에 확 빠지고 10월, 11월 오다가 작년 12월 달에 또 확 빠지고 했던 게 어닝 모멘텀이 없던 달에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항상 이제 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든 미국 주식이든 실적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이익의 감익 폭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네,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다른 어떤 매크로 변수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환율이 지금 1270원대이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1440원 갔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 환율은 1150원을 향해서 계속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그 리스크 중에 하나가요. 원엔 환율입니다. 예. 원엔 환율이 지금 900원이 살짝 한번 깨지기도 했었는데 일본의 니케이 225가 33년 신고가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 대기업이 토요타의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있고 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면 갈수록 일본 자동차한테 좋아지고요. 오늘도 제가 자동차 판매 동향을 딱 보면 자동차 판매 동향에서 전기차가 주춤하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판매가 더 늘었다. 그 기사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 기사가 그냥 요만한 기사지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그래도 일본이 1등인데. 예. 도요타가 완전히 1등이죠. 그렇다면 향후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그냥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휘발유 경유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앞으로 전기차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야 하이브리드였어? 이렇게 되는 순간 많은 가정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흔들리죠. 가정이. 네. 전기차 판매 대수 향후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모든 게 이게 다 바뀌게 된다라는 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기아차가 그동안에 전기차 잘했지 않습니까? 예. 잘했는데 여전히 포드나 중국의 전기차에 비해서는 현대기아차가 수익도 내고 있는데 그 수익에 이번에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온 거는 전기차에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일본 차하고 또 내연기관 이 하이브리드랑 싸워야 돼
라고 보면 여전히 토요타는 너무나 강력한 상대인 거죠. 거기에다가 원엔 환율까지 도와준다고. 예. 그렇게 되면 차화정 장세가 무너졌던 이유가요. 2012년 하반기부터 2010년, 11년도에 유지됐던 원엔 환율이 1,500원이었는데 이 1,500원이 1,000원대로 가파르게 떨어졌던 게 바로 2013년입니다. 그러면서 차화정 주가가, 자동차 주가가 박살이 났고요. 그때 자동차를 잔뜩 들고 있었던 이제 랩 카운터의 수익률이 박살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리스크는 엔화가 얼마나 더 약세로 가는지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주요 업종별 상황하고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되면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들 예상들 했는데 실제로 7월에는 뭐 썩 그런 효과가 적고 주가도 좀 느리게 뭐 하이닉스는 좀 갔다면 삼성전자는 좀 느리게 움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8월부터는 어떻게 속도가 좀 날 걸로 보십니까? 8월부터 다시 강하게 갈 거다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반도체 7월 달에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지막 날에 3.5%까지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7월 한 달에만 10% 넘었다가 플러스 한 7% 정도로 끝났고요. 삼성전자는 반대로 마이너스 한 3% 가까이 끝나면서 좀 차별화된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이 주식시장이 스마트하고 굉장히 정교합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GPU에 호환이 되는 고성능 메모리 HBM3를 지금은 하이닉스만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4, 5, 6, 2분기에 D램 반도체 가격이 여전히 7에서 10% 이상 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판매한 D램의 평균 판매 단가는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HBM3에 들어가는 그런 고성능 D램 가격이 뭐 6배에서 8배 더 비싸다. 그런 부분 때문에 ASP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2분기만 일시적이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올해 시장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DDR5를 말씀드렸는데 DDR4에서 5로 넘어가면 소위 말해서요. 자동차 2023년형 이제 끝나고 내년에 신차 나오는데 빨리 팔아야 되죠. 연말 되면. 12월 달 되면 딜러들이 그냥 내 인센티브 반납하면서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최근에 DDR4에 대한 재고 떨이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재고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어 이러면 문제인데 그 재고 떨이가 거의 이번 2분기에 마무리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에 관련된 손실이 거의 다 이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DDR3에서 DDR4로 본격적으로 넘어갔던 그 앞단의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비슷하죠. 생성형 AI라는 엄청난 모멘텀이 생기고 그 모멘텀 때문에 고성능 GPU가 필요한데 그걸 엔비디아가 거의 90% 이상 독점을 하고 있고 거기에 호환돼야 되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한데 하이닉스가 그걸 가장 먼저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누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 주가도 같이 막 올라왔던 거였던 거죠. 그런 현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7월 달에 하이닉스는 7%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좀 슬로해지는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언팩 행사가 있었죠. 보통 보면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강했다가 신상품이 나오면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심리 때문에 신상품이 나올 때 오히려 주식을
팔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상품이 진짜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잖아요. 두고 봐야죠. 네,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미리 올랐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팔고 정말 제대로 팔리는지 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게임 회사들이 베타 버전 출시하기 전까지 3개월 내내 주가가 오르다가 실제로 게임이 출시되면 처음에 주가가 확 빠지죠. 예. 빠졌다가 정말 2달, 석 달 내내 상위권에서 유지가 되면 야 이거 대박이네 하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삼성전자에 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반도체 하나만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거 3분기 돼서야 이제 좀 돌 거야 했던 게 지금 빨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익의 성장으로 보면 내년까지는 반도체 이익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반도체 주가의 랠리는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HBM 관련한 장비주들이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뭐 몇 배 오른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사실 영역이 넓지 않습니까? 지금 HBM 관련한 장비주가 이제 먼저 갔다면은 앞으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어떤 반도체 소부장 영역은 또 어떤 쪽이 있습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보니까요. 실제로 소부장 주가가 올라갈 때 투자를 많이 할 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선반응을 해서 먼저 움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은 이 시클리컬 산업을 이익이 안 날 때 투자를 한다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예. 무서운데 주가가 싸면 모르겠는데 막 또 올라가죠. 네, 그런 현상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내년, 내후년까지는 반도체 이익이 과연 2018년도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20조 7천억,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58조 8천억, 이걸 뚫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관건인데, 그런, 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또 지금 일본에서도 반도체 한다 그러고 중국은 중국대로 또 계속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하면서 만만디로 또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 일본과 경쟁을 하면서 거의 지금 세계 탑티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부장도 저는 내년 말까지도 계속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뭐 따로 소부장의 특정 영역을 지금 딱 짚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상승 기류를 탔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번에 TSMC가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했던 부분이 파운드리, 예.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도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에 있어서의 경쟁력이었잖아요. 네. 그 후공정에 대한 경쟁력을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 미만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반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후공정 쪽으로, 이번에는 후공정인가?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회사별로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네요. 네. 뭐 올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업종은 누가 보더라도 2차 전지였는데 네. 7월까지는 뭐 그야말로 8월에 어떤 이런 MSCI 뭐 이런 어떤 모멘텀도 있고 하니까 좋았는데 그러면 8월 이후에 과연 이런 모멘텀도 이제 약간 달라지고 한다면은 그런 강세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들 해야 하는데 대표님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 그런 차이고요.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오면서는 또 이익률이 좀 안 좋아지다가 또 수주 모멘텀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와,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가 하면서 또 주가가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수주가 터지는지 뭐 그 부분은 이 이제 향후 주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네.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의 성장성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격에 이제 많이 반영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2차 전지 성장의 랠리를 즐기되 8월 달에는 일단 이벤트가 끝난다고 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아니면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그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냥 통계적으로 그 지수 편입이 끝나고 나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까지, 짧게는 3개월이고요. 길게는 한 9개월 쉽니다. 예, 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급해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가격에서 못 살까봐 예, 조급해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또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댔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그런 좋은 주식을 개인들이 많이 샀을 때 이 개인들이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 나쁜 그런 과세 제도인데요. 올해 안에 팔아버리면 세금을 안 내는데 1년을 넘기면서 주주명부에 이름을 남겨버리면 내년에는 10억 이상, 다행스러운 거는 직계 좀비 속 합계 10억에서 지금은 1인당 10억으로 작년 연말에 바뀌었고요. 그러면 최근에 2억으로 30억 됐다. 네. 뭐 5억으로 지금 80억 됐다. 뭐 이런 거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 싶죠. 연말을 넘기지 않고 네. 매도할 그런 유인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코스닥의 성장주들이 항상 9월, 10월, 11월 안 좋았던 거,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못 사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벤트가 끝나고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걸 3년에서 5년 더 들고 가고 싶은데 하는 그 슈퍼개미들이 어쩔 수 없이 팔 때, 그때 얼마든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네이버, 카카오에도 관심들이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AI에 지금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감안할 때 하반기 AI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뭐 부진했는데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이버도 저는 올해 안에 52주 신고가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52주 신고가가 뭐 23만 원, 4만 원 이제 뚫고 가면 52주 신고가가 나온다는 생각이고요. 네이버가 정말 그렇게 오를 수가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네이버가 주가가 왜 44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원 갔다가 지금 20만 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떨어진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이버에는 지금 어떤 우려감이 있냐면 네이버가 과연 이 생성형 AI 이 모멘텀에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다 뭐 챗GPT 아니면 바드 이걸로 다 검색을 하면서 네이버 쓸 일이 없어지면 네이버에 걸려 있는 수많은 광고. 스폰서 링크 광고 걸려 있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단가가 떨어지고 물량이 떨어지면서 이익이 줄어들 거야. 그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메타 떨어지고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다 비슷하게 한 70% 빠졌거든요. 70% 빠진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은 이제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떨어지게 했던 그 촉발된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거는 역시나 금리였습니다. 네.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이 계속 늘어나는 성장주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똑같이 같이 빠졌다가 그래서 빠진 게 네이버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똑같이 빠졌는데 왜 이쪽은 올라가고 이제 이쪽은 못 올라오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모멘텀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네이버에 대한 우려감이 챗GPT랑 이런 것 때문에 광고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1Q 실적은 우리의 컨센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역시나 컨센보다도 조금 좋게 나오는 모양새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이 14%
10%까지 떨어졌던 영업이익률이 올 하반기에 이제 15%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많잖아요. 예. 뭐 우리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하는 웹툰이라든지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제페토라든지 네이버 밑에 뭐 라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리고 포시마크도 인수했고요. 이런 데 있어서 과연 매출과 이익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가라고 보면 자세히 뜯어보면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챗GPT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도 과거에 저는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지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야후,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지만 네이버가 정말 독보적인 국내 1등을 유지를 했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챗GPT와 비슷한 그런 하이퍼클로바라는 X? 예, 나오는데 네이버의 최수연 사장이 얘기하는 게 한글 데이터는 우리가 챗GPT보다 6,400배나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광고 시장에 네이버의 이 독보적인 아서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광고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또 전자상거래 넘버원이잖아요. 이 네이버의 전자상거래도 보니까 전혀 이 난공불락인 것 같아요. 그런 지위가 유지가 된다면 지금 네이버의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PBR 기준으로 네이버의 적정 주가는 한 PBR 2배는 받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 회사가 아니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2배 프리미엄도 못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저는 적정 주가라고 봅니다. 네.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의 더 문제점은 뭐냐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자회사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가치가 2021년, 22년도에 그 안에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 뭐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되면서 와 카카오 밑에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많았어 하면서 주가가 17만 원 갔던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잘못되면요 카카오가 그냥 지주회사가 됩니다. 계속 자회사를 상장을 시켜버리면 지주회사로 남게 되고요. 그러면 지주회사는 사업회사보다 훨씬 저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카카오가 딜레마에 빠졌는데 카카오는 사실 내가 잘하는 비즈니스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했다기보다는 벤처 기업을 인수를 해서 카카오 생태계에서 키워서 상장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잘하는 건데 카카오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는 그렇게 인큐베이팅해서 카카오 생태계에서 잘 키워놨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했으면 그 상장한 거의 일부를 팔아먹어야 됩니다. 네.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매각을 해서 그걸 현금화를 시켜서 그 돈으로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늘려나가는데 재투자하든지 재투자할 게 없으면 배당을 주면 됩니다. 배당을 주든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 환원에 쓰면 와 카카오 밑에 지금도 아직까지 100개의 자회사가 있고 이 회사들을 상장시켜서 또 팔아먹고 그걸로 우리 카카오 주주를 위한 주주 환원으로 쓴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느 메시지만 주면 그러면 카카오 주가도 지금 여기서 뭐 50%가 아니라 100%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고 봅니다. 카카오 경영진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카카오의 그 훌륭한 자회사들 지금처럼 키우셔가지고 팔아먹으시라는 거죠. 뭐 조선, 뭐 자동차, 철강, 뭐 화학 이런 여러 가지 이른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경기 영향 정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는데 8월 이후 상황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무거운 꿀뚝 주식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빠져는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강력하게 쓰지는 않고 있는데
뭐 지준율을 인하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 유동성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싶고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뭘로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 하나 보면 부동산이나 오프라인 인프라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 차화정 장세가 이번에 도래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뭐 그런 인프라 투자가 좀 약하다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좀 단점인데 긍정적인 점을 말씀드리면요. 2000년도에는 그때 중국 인프라 사이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 작년에 얘기가 많이 됐던 IPEF, 네.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이라고 예.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은 인도를 비롯해서 아세안 쪽에 해라라고 네. 지금 그러면서 엄청난 소위 말하는 경제 인프라를 지금 옮기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인도, 베트남 그쪽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화학 정유의 자금률은 얼마일까 보면 자금률이 100%가 안 됩니다. 좀 낮죠. 네. 낮기 때문에 결국은 사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화학 정유가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단발적인 또 모멘텀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인도에다가 뭐 애플에 공장을 짓겠다. 네. 팍스콘이 뭐 거기다가 짓겠다. 뭐 짓겠다 하면 그거는 전부 다 오프라인 인프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또 비관적으로 그쪽이 안 되지는 않고 주가는 이미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철강, 화학, 특히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주가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요. 지금 수출 동향을 보면 자동차 좋고 조선 좋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꿀뚝 산업에서도 반등이 한번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등은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그런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어찌됐건 아까 말씀대로 금리를 올리는 긴축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썩 좋지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뭐 긴축이 어느 정도 종료되거나 완화되는 국면이라는 걸 감안할 때 지금까지 썩 좋지 못했던 업종 중에서 8월 이후에 좀 달라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나 섹터가 있습니까? 그거를 저는 미국에서 이제 힌트를 좀 얻었는데요. 최근에 미국 주식 중에 이런 플랫폼 기업 말고요. 그냥 옛날 비즈니스인데 꾸역꾸역 올라가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보잉입니다. 네. 전 세계 이 항공기 제작을 하는 그 두 축이 유럽의 에어버스랑 미국의 보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2020, 21, 22 오히려 그 여러 항공사들이 항공기 제작사가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항공사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있는 항공기까지도 어디서 사가라고 그냥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보잉의 그동안의 거의 보릿고개가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동안의 리오프닝은 미국하고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국에서 못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리오프닝이 맞아 뭐 이랬던 거죠. 왜냐하면 이 15억 인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됐고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요커 수가 2만 5천 명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6월 달에 19만 명 됐고요. 지금 7월 달 넘어오면서 23, 4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리오프닝에 의한 중국 요커들도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까 항공사에서 보니까 에어라인에서 보니까 비행기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보잉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보잉이 캐파가 아직까지 정상 안 돼서 여전히 쇼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오프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올 하반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대치는 낮은데 실제로 나오는 숫자가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카지노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카지노 주가는 오르다가 최근에 다시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항공사 주가도 뭐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쪽에 있어서 약간 이제 반등이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월까지 증시를 돌아보고 8월 이후 시장을 전망해 봤습니다. 긴축이 완화되고 또 리오프닝 효과도 결국은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증시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박세익 대표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통찰력 높은 토론해 주신 우리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